네, 안녕하세요. 소문난 주식 맛집 제슐랭입니다. 오후장에 점심시간 여러분들 어떻게 좀 즐기고 계신가요? 식사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투자를 여전히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금이요. 코스닥 쪽으로 조금 더 쏠리면서 뭐 전력설비, 뭐 2차 전지, 엔터주들 흐름세가 좋습니다. 그래도 자금 쏠림이 한쪽으로라도 좀 쏠리는 게 어디냐 싶기도 한데요.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 종목에 대한 문의들 여러분들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026958-9082번, 026958-9083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선물 함께 드릴 예정이고요. 문자샵 9083번으로도 환영합니다. 자, 딜사이트 경제TV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수집됐던 내용에 관해서는 별도 동의 없이 저희가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점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얘기들을 좀 할 때는 이분과 함께하면 그래도 좀 기운 나는 것 같아요. 언제나 좀 함께하는 분이죠. 디얼스토리의 박창윤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래도 저는 이런 재미없고 힘든 시장에 좀 유쾌한 분과 함께 할 때는 좀 힘이 나더라고요. 네, 시장 항상 우울하고 힘든 장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었지만 그래도 오늘은 모처럼 타는 목마름을 좀 일부 해소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죠. 네. 오늘 좀 여러분들에게 기운을 많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오늘 그럼 몇 점 만점입니까? 일단 오늘 별점으로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3점 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진짜 3점을 많이 준 건데 어떤 이유에서 또 그렇게 3점까지 주셨어요? 일단 뭐 코스피는 뭐 삼성전자 빠지면서 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고는 있지만요. 코스닥을 중심으로 오랜 목마름, 갈증을 일부 해소하는 이온 음료 같은 이런 시장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갈증 해소에는 이온 음료만한 게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바로 이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이온 음료 한 잔 딱 마시면 그래도 좀 살만 나고 힘도 좀 나는 것처럼 오늘은 힘든 장에서도 이온 음료처럼 여러분들에게 딱 하루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이 될 수 있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그래도 갈증이 좀 해소가 되는 시장이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갈증 해소에는 이온 음료가 중요하다. 그쵸? 막 달리기를 막 5km, 10km 뛰었을 때 그때 먹는 이온 음료 정말 맛있는데 이런 시장에서 이온 음료 같은 주슐랭 여러분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문의사항 남겨주세요. 지금 우리 간보누님도 갈증 해소에는 소맥이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소맥인가요 진짜? 그쵸. 뭐 술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땀 많이 흘리고 나서 시원한 생맥주 혹은 네. 소맥 한 잔 딱 말아 먹으면 딱 이게 딱 풀리기도 하죠. 네, 또 주슐랭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게 또 우리 방송이잖아요. 맞아요. 방송이니까 이걸 살짝 순화시켜서 또 이제 이온 음료 청량하잖아요. 또 무난하게. 몸에도 네. 좋고. 알겠습니다. 네. 포카리 유리나의 게토레이 창윤행님 안녕하세요 하셨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이온 음료 같은 방송 저희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들어와서요. 그럼 전화 상담 먼저 받아보도록 할까요?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네, ABL 바이오. ABL 바이오. 평단가 어떻게 되세요? 32,500원. 네, 42,500원의 비중은요? 20%. 20%. 많이 지금 빠져 있네요. 32,500원이어도 손실이 조금 많이 보고 계신 상황인 것 같은데 고점에 들어가셨을까요? 아니, 고점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게 코스피가 먼저 지난주에 갑자기 이틀인가 연속 빠졌잖아요. 네. 그때 내려갔어요. 그때 좀 이제 또 다 빠졌다 싶어서 들어갔는데 더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바이오주들 그래도 흐름세는 나름 괜찮다 이런 생각들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ABL 바이오는 근데 그렇게 뭐 힘을 시원하게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문제가 좀 있는지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BL 바이오 뭐 명효항암체 뭐 임상은 좋다, 순항 중이다 얘기들은 있거든요, 대표님. 근데 뭐 주가는 왜 이렇게 지지부진할까요?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사실 바이오 그 안에서도 이런 플랫폼 관련된 이중항체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하면 ABL 바이오를 한 손으로 꼽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 알테오젠이 신고가를 먼저 뽑았었고 유한양행이 그 뒤를 강하게 따라가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제2의 알테오젠과 제2의 유한양행을 찾는 흐름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서 가장 첫선에 꼽혔던 종목이 ABL 바이오예요. 이중항체 쪽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2022년이었죠. 사노피의 그랩바디 B
이런 적용 파킨슨병 치료제 후보 물질 ABL301을 총 1조 4천억 규모 대규모 라이센스 아웃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에 따른 기술력을 증명을 했고요. 이에 따른 임상은 내년 1분기 정도에 마무리된 이후에 마일스톤이 추가적으로 유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기술력이 있고 그와 관련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이중항 측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와 관련된 리포트들도 계속해서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 흐름이고요. 일단 저희 전화 주신 시청자분께서 걱정이 많으신가 봐요. 목소리가 정말 힘이 없으셨고 네. 정말 말씀하시는데 단답형으로 뭔가 진짜 주식에 좀 힘이 많이 겹다 뭐 이런 저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좀 기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에이벨 바이오 언제 사셨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긴 한데 지금 평단가를 봤더니 아마 8월 말 정도 혹은 이제 9월 초 정도에 아마 사셨던 것 같아요. 혹시 제 말이 맞나요? 8월 말이나 네, 9월 초 정도에 맞습니다. 혹시 매입하셨나요? 네, 맞다고 하셨네요. 네네. 네. 8월 말에 9월 초에 사셨고 지금은 보유 기간이 대략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마침 이제 8월 말 이후에 외인들이 코스피에서 지금 거의 6조 원 가까이 순매도를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니까 시장도 빠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많이 오른 종목들의 차익 실현이 같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결론을 말씀드리면 너무 지금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 최근에 1,400억 3자 배정 유상 증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권리관계 내역에 얽혀있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만 해결이 되게 된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ABL301 관련된 임상 관련된 재무적인 부담을 좀 덜어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내년에 만약에 마일스톤 이런 것들이 수치가 되게 되면 저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뭐 이런 잠재력은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월 29일 날 38,500원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지금 현재 28,000원 언저리에서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고점 대비해서 대략 한 10,000원 정도 지금 빠져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대략 한 25% 이상 이렇게 단기간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시청자님께서 사신 가격 대비해서도 지금 보시면 10% 이상 이렇게 밀려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8월 29일 날 이날이거든요. 3자 배정 유증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다행인 게 에이벨 바이오가 시가총액 자체가 1조 3천억 거기에서 1,400억이기 때문에 실제 시가총액 대비해가지고 대략 한 10에서 15% 정도 자금 조달이고요. 그리고 이게 여타 바이오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하게 되면 적게는 20, 30%에서 많게는 50% 이상씩 자금 조달을 하게 되는데 시가총액 대비 이런 부분이 한 10% 전후로 어느 정도 낮게 형성이 되어 있다. 지금은 주가가 떨어져서 대략 한 15% 가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 주주 배정 유증이 아니라 3자 배정 유증을 불렀다는 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자 배정 유증, 이게 중요하거든요. 김영식 전환 우선주 형태로 3자 배정 유증 이 부분은 그만큼 시장에서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기관에서 이제 앵커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이런 부분은 펀딩이 원활하게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기술력과 그 시장의 평가 자체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포커스를 좀 맞춰주고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3자 배정 유증 이 부분을 불러놓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좀 흔들리는 부분은 같이 나타나고 있고 장 빠질 때 같이 흔들렸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놓고 보면 지금은 뭐 사신 가격 대비해서 한 10% 이상 밀려 있지만 충분히 사신 가격 이상으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중이 지금 현 시점 20% 정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비중을 더 늘리지는 마시고요. 좀 더 이제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아마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35,000원 이상, 즉 전고점인 38,000원까지 전고점 돌파에 대한 시도 자체는 분명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일단은 목표가 3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이번에 8월 말에 그리고 9월 초 어느 정도 흔들림이 나왔었을 때 기록했었던 저가 대략 26,000원 이 부분은 손절가로 같이 말씀드리니까요. 목표가 손절가 좀 체크를 하시면서 이 흐름 잘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추가적으로 비중을 확대하는 건 좀 무리일 것 같고요. 38,000원까지 돌파 시도 좀 나오는지 이걸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힘이 너무 없으셔가지고 저희가 너무 걱정돼서요. 선물이라도 좀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뭐 서적 네. 혹은 또 커피 좋아하시면 커피 중에 어떤 거 좀 마음에 드세요? 아, 괜찮아요. 안 주셔도 돼요. 그래서 네, 저희가 좀 새로운 선물 알겠습니다. 햄버거가 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한번 네. 뭐 주변에 원하시는 또 햄버거 좋아하시는 분한테 선물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서요. 제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받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희 제작진 전화 방송 끝나고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짜 상담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이 또 전화를 해주셔서 이럴 때는 진짜 상담이 좀 중요하고 또 정말 마음에 고민이 많으셨구나를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 좀 많이 만나시죠, 대표님? 그렇죠. 저도 증권사에 10여 년 이상 있었고 나와서도 이제 투자 자문업 관련된 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주위에 이제 투자하시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과 방송을 통해서 혹은 또 이런 유튜브나 이런 정보를 통해서 이제 확인하시고 투자하시는 분들을 되게 많이 만나고 또 얘기도 전에 듣고 있고요. 그런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 항상 이제 고민하시는 게 이것 같아요. 올라갈 때는 참 고민이 없고 좋은데 떨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리스크 관리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는데 제가 주실래요.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리스크 관리할 수 있고 그리고 단순히 차트만 기술적 분석만 전부가 아니라 기업의 펀더멘털과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그러니까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동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런 사업 내용 이런 것들도 같이 말씀드리니까요.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꼭 성공 투자 그리고 원금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금 회복과 성공 투자를 저도 기원하는 마음 담아서 저희가 종목 상담 친절하게 또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여러분들. 026958-9082번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저희 선물도 푸짐하게 드릴 예정이고요. 샵 9083번으로 문자,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우리 감번호님과 카니님도 뭐 힘내세요 이렇게 다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럼 문자 하나 더 볼게요. 6599번님의 문자인데요. 슈프리마입니다. 26,700원에 50% 비중을 담고 있는 종목 될 텐데요. 슈프리마 제가 어떻게 봐야 될지 알려주세요. 라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바이오인식 기술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기도 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25,000원대에서 등락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건지. AI 관련한 또 보안 기술을 아무래도 계속 개발하다 보니까 앞으로의 퍼포먼스가 좀 기대되는데요. 지금 좀 눌림목으로 볼까요? 눌림목이었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슈프리마가 최근에 8월 23일 날 시장이 정말 그 하락에 신음하고 있을 때 신고가를 경신을 했었고 그러한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다가 최근에 낙폭을 크게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숫자나 실적으로만 놓고 보면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면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최근에 올라왔던 게 기업의 근원적인 실적과 저평가 메리트 때문인지 혹은 이런 일부 테마로서 연결이 되면서 올라오는 부분인지 그 부분을 구분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바이오 인식 알고리즘 그리고 모듈 등 관련된 솔루션 제품과 바이오 인식 단말기 즉 우리가 뭐 공항이나 이런 데 출입을 할 때 뭐 지문 인식할 수 있는 이런 단말기나 그리고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페이스 인식 관련된 이런 알고리즘과 그와 관련된 단말기를 제조해서 납품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매출 비중 중에서 70% 이상이 수출 쪽으로 지금 잡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같이 보고 있습니다. 슈프리마 HQ 이런 쪽도 같이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사업 내용 자체는 어느 정도 기업 안에서 수직 계열화되어 있는 이런 모습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뭐 이런 부분과 실적 이 부분을 보면 실적은 상당히 괜찮아요. 실적 보시면요. 1분기에 22억에서 2분기에 67억까지 개선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확실하게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원래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계절성을 띄면서 하반기 납품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오히려 3분기, 4분기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실적적인 부분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최근 5년간 수출 비중이 79%에 달했고 또 미중 간의 갈등에 따라서 중국의 보안업체를 좀 배제하는 가운데 우리가 수출 쪽에 좀 상당 부분 물꼬를 텄고요. 이런 안정적 실적, 현금 창출력 통해서 사업 영역을 계속 M&A 쪽에 확대하고 있는 부분도 저는 긍정적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좀 바닥 탈출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 이게 주봉이거든요. 주봉상 바닥 탈출하는 모습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점검이 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일봉상 보더라도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8월
23일 날 52주 신고가를 새로 쓰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때 이런 실적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 그 고성능 인공인식, 인공지능 얼굴 인식 모듈이죠. 큐페이스 프로 이쪽이 바이오 인증 솔루션 자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딥페이크 관련주. 딥페이크 관련주로 좀 웃기군요. 언급이 되면서 좀 슈프리마가 단기적으로 좀 튄 부분이 있어요. 아, 그리고 지금 사연 올려주신 그 시청자분께서는 슈프리마의 비중이 50%에 달합니다. 26,700원에 50%. 그러면 제가 보았을 때 물론 기존에 사가지고 뭐 올 초에 샀다든지 아니면 올 뭐 여름에 이렇게 사가지고 보유하셨을 수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29,950원 거의 3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단기간에 좀 급락이 나온 날 이때 사지 않았을까 좀 이런 우려가 되거든요. 이날.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세 하향 이탈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비중이 무려 50%에 달하는 부분이니까 리스크 관리는 좀 일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일단 손절 라인은 전저점 형성을 하고 있는 라인대 대략 24,000원 정도, 지금 25,000원이기 때문에 현 시점 대비 한 4% 정도 만약에 종가 기준 하락을 하게 된다면 저라면 지금의 비중 50%를 20% 이내로 줄이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이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내 원금이 좀 넘어서는 모습이 나타난다. 26,700원인데 한 27,000원 근처라도 간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그때서라도 조금씩은 한 10%씩이라도 비중을 줄이면서 좀 이런 부분을 좀 잘 빠져나오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목표가는 29,000원 드리지만 27,000원 이상 윗선부터는 분할로 매도, 그리고 24,000원 손절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29,000원을 좀 목표가로 일단은 비중 줄이는 거를 급선무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절반 정도는 좀 줄여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문제 해결을 하는데 좀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6599번님께 저희가 사연 해결해 드리도록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장도 너무 지금 조용하고 뭐 포트도 그렇고 뭐 힘낼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상황인데 힘을 좀 내고 싶을 때 어떻게 해요? 대표님께서는? 아까 소맥 얘기하시길래 오늘 조금 힘이 없어 보이셔가지고. 점심 때 반주로 뭐 소주에 맥주 한잔 하고 이제 기운 내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네네. 사실은 뭐 이런 것 같아요. 뭔가 내 삶 속에서 즐거움 이런 것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찾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소확행 이렇게. 소확행. 네. 그러니까 주식에서 이제 쳐다보고 있으면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잖아요. 잠시 이렇게 모니터 덮어두고 뭐 주위에 이렇게 산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있잖아요. 뭐 취미 뭐 예를 들어서 뭐 끝나고 나서 이제 내가 뭐 영화 드라마 이런 걸 좋아하시면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웹툰, 웹소설 이런 것들도 좋아하는데 그러면서 머리도 식혀주고 만화를 보거나.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 주식에 녹이느니 위장에 녹이는 게 낫습니다. 맛있는 거 먹자. 맛있는 거 드시면서 좀 기분 전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고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재밌는 거 보는 게 또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또 주식시장 이렇게 힘들고 재미없을 때 어떤 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시는지 저희 또 너튜브 딜사이트 경제TV에 많이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문자 봤으니까 또 전화도 하나씩 좀 체크해 볼게요. 전화 사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유한양행이고 네. 매수가는 77,000원이고 네. 비중은 80%입니다. 오, 그럼 지금 수익권 종목 아닐까요? 네, 근데 수익률이 100%를 넘겼다가 네. 지금 80%로 돼서 수익률이 80%밖에 단기적으로 안 되나요? 가지고 가볼 건데 네. 그 목표가가 얼마인지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주식 투자 좀 오래 하셨나 봐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하진 않으셨어요. 알겠습니다. 오래 하진 않았지만 타 좀 잘 잡고 들어가셔서 지금 수익도 거의 80% 네. 나오고 있는데 100%에서 한 20%가 깎이니까 그게 좀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러신 것 같은데 표정이 아까 안 좋으시더라고요, 대표님. 그게 아니라 어떤 의미예요? 이게 고민에 대한 상담보다는 어느 정도 좀 이걸 좀 자랑하고 싶다 나 이거밖에 이런 생각도 좀 지금 수익이 안 들어가지고 나. 네. 어떡하나. 근데 일단 박수 한번 먼저 드리고 그러니까 이런 나서 분은 할게요. 박수 쳐드려야 돼요. 그리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했는데 그래도 시장의 주도주 그 안에서 대장주를 그것도 의미 있는 비중을 실어가지고 야, 80이면은 네.
이래버리면 그만큼 이제 계좌가 늘어나는 속도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부분이거든요. 명절에 행복하시겠네요. 네, 정말 행복한 명절 보내실 것 같습니다. 목표가 얼마까지 봐야 되나요? 다만 이제 이분의 고민은 결국 이거였었죠. 시청자님, 그 지금 77,000원대가 평 단위인데 혹시 이거 한 번에 그때 80% 비중 사신 건가요? 아니면 그 전에 계속해서 분할로 사신 건가요? 한 번에 샀습니다. 아, 한 번에 80%요? 용기 있으신 분이네요. 이 결단력. 야, 그 혹시 어떻게 알고 사신 거예요, 유한양행을? 뭐 그냥 예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종목이었고 네. 근데 그렇게 큰 이렇게 돈을 투자한 건 아니고 소액으로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부분은 최소한 이제 뉴스나 뭐 경제 신문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유한양행이 뭐 하는 기업인지 이런 거라도 접하고, 그리고 이런 생활 속에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투자로 연결시켜서 이런 성공에 대한 경험을 꾸준히 얻어가는 건 정말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대신 이제 원금 회복하셔야죠.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는 원금 회복. 네. 시청자분이 지금 말씀하셨죠. 이게 개인의 심리예요. 100% 수익률이 넘겼다가 지금 80%로 내려왔다. 이 말은 내 원금은 100%인데 수익률 100% 이상인데 지금 80%니까 못내 좀 아쉬움이 남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다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 하시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결론은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 149,800원, 아쉽게도 15만 원에서 딱 200원 빠져 있는 이런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에 추가적인 돌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그 유한여행 관련해서는 좀 좋은 공시가 나왔었죠.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미 FDA 관련해서 랭라자, 그리고 이런 리브리반트, 이런 병형투여 관련된 이런 마리포사 임상이 FDA 최종 승인을 받았죠. 지난달 말에. 그러면서 그와 관련된 시장 반응 자체가 핫하게 나왔었고, 최종 승인을 받으면서 추가적인 마일스톤 수치하는 부분은 800억입니다. 이 부분을 수치를 해가지고 레이저 티닙, 그러니까 랭라자의 성분명이거든요. 여기의 원 개발사인 오스코텍의 자회사 제노스코, 그러니까 오스코텍과 6대4로 이제 분배해가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최소한 480억이 이번에 말 그대로 현금으로서 돈이 꽂히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번 FDA 승인을 통해 가지고 중국과 유럽 이런 부분을 지금 임상 진행하는 부분과 승인에 대한 확실한 속도를 낼 수 있고, 이에 따른 추가적인 마일스톤 수치와 그리고 랭라자 단독으로도 지금 유의미한 지금 성과 자체를 이번에 세계 폐암 학회에서 거뒀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폐암 환자의 85%는 비소세포 폐암이고요. 여기에 1차 치료제로서 지금 쓰고 있는 게 그 타그리소,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보다 확실하게 유의미한 성과 자체를 지금 이번에 증명을 해냈습니다. 구체적으로요, 평균 생존 기간이 랭라자가 18.5개월인데 타그리소는 16.1개월, 고위험군 대상으로 랭라자가 16.4개월인데 고위험군 환자 대상으로도 타그리소는 13개월로 확실하게 지금 1차 치료제로서 쓰고 있는 타그리소 그 단독 투여보다도 상당히 긍정적인 성과를 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확실히 플러스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알테오젠과 일부 비교를 하는데, 알테오젠은 2027년 이후에 27년, 28년 이후에 연간 뭐 1조씩 꽂힌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와 관련된 마일스톤 수치와 로열티 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연간 한 2천억 정도로 어느 정도 그거 대비해서는 사이즈는 낮기 때문에 유한양행은 뭐 적정 시가총액이 뭐 얼마일지는 결국 시장에서 판단하는 부분이지만 현재 뭐 10조 원 전후 10조 원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최근에 10조 원이 훌쩍 넘어가다가 지금 9조 8천원까지 좀 밀려 있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시장의 판단은 항상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업사이드 자체는 여기서 대략 한 30% 이상 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만 원이 아니라 최소한 16만 원 이상을 바라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13조 이상을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최근에 랭라자 가치 자체가 2조 원, 2조 5천억에서 3조 원 이상까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관련된 유한양행 파이프라인 자체가 워낙 다변화되는 가운데 유한 킴벌리를 통해서 연간 1,000억 이상씩의 이런 자금 자체가 계속해서 꽂히고 있는 이런 구조예요. 이걸 이제 계속해서 파이프라인에 뿌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80% 비중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사실은 일부 좀 팔고 싶은 생각도 들긴 하지만 추세 완전히 꺾이기 전까지 그대로 끌고 가겠습니다. 개인적인 목표가는 일단은 16만 원 이상, 그러니까 기존 고점 넘어서 16만 원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지금은 고점 대비해서
2절에서 살짝 이제 내려오면서 흔들리는 부분이니까 익절가만 쭉 올려보도록 할게요. 익절가 같은 경우가 지금 12만 원대인데 행여라도 한 11만 원 정도 만약에 깨지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비중 80% 중에서 대략 한 30% 정도 이렇게 일부 팔고 50% 정도만 좀 가져가 보는 건 어떨까라고 조심스럽게 권해드리고 1차적인 저는 목표가는 16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자님 16만 원까지도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 있는데요. 100% 이상 더 훌쩍 또 돌파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그러면 햄버거 세트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3517번님 보고 계시다면 저희 방송 끝나고 제작진 전화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가 또 끊긴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너튜브에 유일한 박사님이 웃고 계실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야수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렇게 좀 뭔가 소액이라면 하나를 좀 비중 실어서 확실한 종목에 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또 이런 또 사례를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자랑 전화 많이 주세요. 여러분들 저희가 또 햄버거 세트 준비되어 있거든요. 맛있는 또 햄버거 좋아하신다 하시면은 026958-9082번, 026958-9083번으로 전화 주시고 문자는 샵 9083번으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튜브도 저희가 환영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5004번님의 글로벌 텍스 프리 살펴볼게요. 4,360원에 15% 비중인데 지금 이 종목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 이런 사연이 올라와서 하나씩 조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대까지 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라서 뭐 더 가다 보면 평단가까지도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4거래일 연속 양봉을 좀 그려내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도 좋았고 더불어서 추가적으로는 뭐 VIP 뭐 자산 운용에서 보유 지분 늘렸다 이런 거면 또 호재와 호재가 계속 많아지는 거 아닌가요? 사실 이게 호재라고 봐야 될까요? 지분이 조금 더 늘어나고 매출도 좋아지고 하면 좋은 거잖아요. VIP 자산운용은 워낙 이제 뭐 유명하죠. 가치 투자로 유명하고 서울대 이제 대학 동아리부터 뭐 최준철 대표와 또 한 번 대표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공동 대표로서 본인만의 가치 투자 철학을 가지고 오랜 기간 시장을 아웃퍼폼하는 성과를 내놓은 훌륭한 자산 운용사입니다. VIP 자산 운용이나 대표적으로 신형 자산 운용 그리고 한국밸류 10년 뭐 이런 쪽 같은 경우가 가치 투자 명가로 워낙 유명하죠. 근데 최근에 뭐 이런 쪽에서 이제 많이 사는 부분은 그만큼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을 그대로 반증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평가 자체는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쪽이 안 그래도 이제 거래량 자체가 많이 상당히 부족한데 이쪽에서 이제 만약에 많이 사버리게 되면 그 시장의 유동성 자체가 좀 일부 말라버리는 부분과 가치 투자가 시장에서 잘 먹히는 시기가 있고 성장주가 잘 먹히는 시기가 있는데 최근 코로나 이후는 사실 가치 투자자분들이 힘을 많이 못 썼어요. 성장 쪽으로만 많이 가니까. 그렇죠. 올해 2분기나 그래도 이제 수출 데이터 보면서 실적 얘기를 했었지. 사실 작년에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가 뭐 실적이 작년에 잘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올라갔고 루닛이나 뭐 비오너 같은 이런 AI 진단 업체들이 실적이 잘 나와서 올라온 건 아니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복기를 해보게 되면 최근에 로봇주, AI주 이런 부분은 향후 미래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미리 현재 가치화시켜서 땡겨서 반영한 부분, 즉 성장주에 베팅하는 흐름이 많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자, 글로벌 텍스프리는 이름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텍스 리펀드하는 업체입니다. 세금 환금을 해주는 업체이고 2005년 설립된 아시아 최초 이런 텍스 리펀드 업체이죠. 특히나 이제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우리 국내 인바운드 관광객 수요 이런 부분 자체가 크게 인바운드 관광객 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에 따른 실적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같이 우상향하는 모습 자체가 같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코로나 이후에 어려운 시기 이런 부분을 넘기고 최근에 이러한 것들이 작년에 큰 폭 흑자 전환 이후에 올해도 그 흑자 기조는 그대로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시면요. 코로나 때 정말 힘든 시기를 겪었죠. 3년 연속 영업 적자를 기록을 하다가 작년에 148억 흑자 이런 부분 기록을 했었고요. 올해 상반기를 보더라도 지금 보시면 88억 영업이익 흑자 이런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작년 이상의 성과가 올해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게 얄궂죠. 주가라는 것 자체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 뭐 이런 부분을 넘기면서 작년 23년 7,430원을 기록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바운드 수요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지만 지금 현 시점은 얼마 전 9월 9일 날 3,130원으로 연저점
이런 부분을 경신하는 모습, 52주 신저가를 새로 찍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니까 현 시점에서는 기술적 반등으로서 지금 체크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이제 이와 관련된 이런 주요 종목들 같은 경우가 특히나 이제 언택트, 뭐 컨택트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컨택트에 대한 수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으로 복귀와 그 다음에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내수 경기 회복과 같이 괴를 같이 했던 쪽이 이런 쪽이거든요. 관광 쪽이라든지 호텔, 레저, 카지노, 그리고 이런 그 여행 뭐 이런 쪽과 같이 밀접하게 연관이 지어지는데 아쉽게도 사실 뭐 작년 이후에 시장에서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실적이 잘 나옴에도 불구하고 50주 신저가 이런 부분이면 사실 어느 정도 시장에서 상당 부분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VIP 자산운용을 산 거죠. 자, 말이 좀 길어졌는데 일단 4,360원이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예 장기 투자로 보기는 어렵고 일부 트레이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어느 정도 고점 7,000원까지 찍었다가 단기간에 급락하는 과정 속에서 좀 사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저점을 낮추고 역배열 구간에서 올라가는 부분, 그리고 4,360원이면 이미 기존의 고점 라인 때 형성하고 있는 이러한 가격권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목표가 자체를 조금 더 사신 가격보다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기존의 고점 4,150원 정도로 살짝 낮추어서 목표가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9월 9일날 저점 3,130원에서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 하향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손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4,150원, 손절가는 3,100원 말씀드릴게요. 손절은 3,100원, 목표가 4,150원 꼭 기억하시고 현 시점을 또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되지 이게 올라가는 추세의 뭐 시그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네요. 저희가 55004번님께 햄버거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꼭 제작진 전화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햄버거 여러분들 선물이 또 새롭게 들어오니까요. 많은 분들이 막 지금 연락을 주고 계신데 햄버거 이렇게 대표님도 좋아하세요? 제가 어떤 대답할 것 같으세요? 네? 어떤 대답을 할 것 같으세요? 항상 식사를 못하고 오시니까 좋아한다 이렇게 하실 것 같거든요. 없어서 못 먹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대표님도 저 가능하면 연락 주세요. 사연 올리고 싶은데 제가 이거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 네, 너무 같이 아쉽죠? 하니까 뭔가 아쉬워요. 네. 네. 다른 날에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월, 목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사연이 와서요. 하나 더 볼까요? 지금 추석 연휴를 주슐랭과 함께 준비 중인 사람입니다. 아이고 감사드려요. 3일 제약이고요. 11,000원에 비중은 한 5% 정도 들고 있는데 기분이 좋아요. 비중 더 늘려도 괜찮을까요? 기분이 왜 좋냐면요. 수익권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이분도 뭐 유언양행처럼 그 신청하신 분처럼 좀 수익을 더 늘리고 싶다. 비중 확대하고 싶은데 괜찮을까?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만즈 CMO 성장 탄력이 좀 돋보인다. 뭐 이런 포인트도 있을 것 같고 매출도 2,000억 원 돌파에 초입기에 들어갔다. 3일제약이 또 이런 실적적인 측면의 메리트도 있네요. 어떻게 뭐 유언양행처럼 킵 고잉 가볼까요? 킵 고잉 갔으면 좋겠습니다. 3일제약. 이것도 그렇게 할까요? 사실 전통 제약사면 사실 이 정도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죠. 근데 말씀해 주셨던 대로 저환제 또 CDMO 관련된 이러한 부분도 같이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말 그대로 52주 신고가를 새로 쓰고 있는 이런 종목입니다. 11,000원 지금 사신 부분이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비중 자체가 작기 때문에 좀 더 높여보고 싶다 뭐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고점 대비해서 살짝 이렇게 좀 밀리는 모습 자체가 좀 나타나게 되면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2% 올라가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상한가 갈 거야 라고 추가적으로 더 사지는 마시고요. 오늘은 또 시장 이런 흐름 자체가 좀 좋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온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3일제약 하면 사실은 시장에서 엄청나게 많이 회자되거나 그런 종목은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시청자분께서 되게 잘 사신 것 같아요. 최근에 리포트들이 중소형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나오고 있습니다. SK증권에서는 3일제약이 이런 주요 신제품 시장 안착과 베트남 그 CMO 위탁 생산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함에 따라서 외형 성장이 내년도에 급격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면서 주가 회복을 기대한다 얘기를 하는데, 주가 회복을 넘어서 새롭게 52주 신고가를 쓰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이런 저만제 CMO 관련된 비즈니스가 최근 글로벌 빅파마들이 이런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자체 생산 비중을
줄이고 이런 글로벌 CMO를 할 수 있는 이런 레퍼런스가 있는 기업들에 맡기고 있는 이런 추세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이런 바이오 보안법이 어저께 미국 하원에서 이제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하는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대장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황제주 잠깐 찍고 내려오기도 하고 지금 뭐 안착하려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뭐 바이넥스나 ST팜, 삼일제약 이러한 종목들이 같이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축하드리고요. 비중은 오늘 말고요. 만약에 5일선 전후까지 조정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저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지수저가 3,2평을 보기 때문에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가격은 11,500원 전후 뭐 이렇게 오게 되면 저라면 비중 추가적으로 더 늘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500원대 전후로 해서 그때 비중 확대를 하시고 지금은 너무 이제 막 올라가기 때문에 위험하잖아요. 비중의 관리를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수익 나신 것 너무 축하드리고 햄버거 선물 저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햄버거라니 저 있잖아요. 햄버거에 주류 사러 가야 되겠습니다. 햄버거랑 주류가 딱인데요. 이러면서 벌써 햄버거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여러분들 뭐 너튜브로도 딜사이트 경제TV 검색하셔서 시장 질문과 종목 지금 남겨주세요. 상담 저희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문의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자 하나 더 볼게요. 1618번님 햄이 이렌시스 신청해 주셨어요. 5,500원이고요. 지금 이 종목은 한 10% 정도 비중 남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사연이 오셨습니다. 5,310원대로 지금 한 4% 윗꼬리는 좀 길게 달았지만 그래도 양봉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들어가신 건 또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좀 단기로 본 종목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단기로 봤을 때 아니면 중장기로 봤을 때 이렌시스는 어느 쪽 조금 더 매력 있나요? 단기 트레이딩 자체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이렌텍 자회사예요. 이렌텍 자회사고 삼성의 보핏 관련된 로봇 관련된 종목으로서 언급이 되고 있는 쪽이고요. 오늘 아침에 자율주행 쪽과 로봇이 그룹화 지어가지고 같이 올라오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면서 자율주행 로봇 이런 부분이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올라오는 건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것들 찾기는 어렵더라고요. 네. 테슬라의 뭐 자율주행 로봇 택시 발표는 10월 10일이고 그리고 또 이제 FSD 관련된 이런 그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유럽과 중국에 이제 내년 1분기부터 이런 쪽을 신제품 출시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오는 부분 해외 IB에서 이제 뭐 테슬라 관련 얘기하면서 어제 한 4% 이상 상승하는 모습은 긍정적인 부분이라서 자율주행 쪽 체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로봇 쪽 이런 부분을 점검을 했는데 딱히 올라올 만한 이슈는 크게 없더라고요. 네, 서울교육청에서 급식 로봇이 올해 도입이 된대요. 근데 튀김 로봇이 보급이 된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좀 뭔가 이슈가 된 게 아닐까. 6개 학교에서 튀김 로봇이 또 보급된다는 이런 기사가 사실 오늘 뜨긴 했거든요. 방송 중에 저도 빵 터지면 안 되는데 튀김 뭐, 로봇 이슈를 찾다 보니 여기까지 또 갈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삼성의 보핏은 웨어러블 로봇 쪽이고요. 지금 네. 튀김 로봇 이런 쪽은 이 협동 로봇 쪽으로 이제 뭐 그래 또 그런 또 뉴로메카나 뭐 이런 매니솔님이 가면 쪽이고요. 분위기가 또 그쵸. 이렇게 올라갈 수 있잖아요. 같이 이제 움직이는 모습이니까 튀김 로봇 화이팅. 파이팅, 저도 응원합니다. 네, 저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또 이어서 좀 이야기해 주신다면? 네,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5,500원 부분이라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사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단기적으로 좀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올라왔는데 삼성의 보핏 출시가 바로 앞두고 있죠. 맞아요. 그에 따른 모멘텀으로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출시가 임박을 하게 되면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는 경우를 워낙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이번에 애플의 아이폰 언팩 행사에서도 보았다시피 언팩하고 나서 그 다음날 급락하는 거 보셨잖아요. LG노텍이랑 이런 것들 생각을 하면 사실 기대감이 있을 때 좀 파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측면에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10월 중 출시니까 일단은 가져가는 게 지금 중요할 것 같아요. 가져가자. 네, 가져가고 기존의 고점 라인 때 형성을 하고 있는 가격이 6,000원대 초반에서 중반 이런 부분 생각을 하게 되면 개인적인 목표가는 6,500원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요. 선절 이러한 부분은 최근에 이제 8월 초에 저점 낮췄을 때 한 4,000원 부분까지 떨어졌는데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라운드 넘버 그냥 저는 5,000원 좀 이렇게 말씀드려 보니까 목표가 6,500원, 선절가 5,000원 이 부분 체크를 하시면서 좀 리스크 관리도 신경을 쓰면서 좀 트레이딩 측면에서 길게 보기보다는 트레이딩 측면에서 이런 부분 접근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같이 말씀드리면서 일부 박스권 트레이딩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렌시스는 박스권으로 트레이딩하는 짧은 단기로 봐야 된다. 목표가 6,500원이고요. 지금 보면 손절가 라인으로 5,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한 고민들 이렇게 해결해봤고요. 오늘 사실 늦어가지고 못했어요 하시는 분들 내일도 저희 열려 있습니다. 오후에
오후에 또 12시 15분부터 여러분들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또 햄버거 맛있는 것도 많이 드릴 거고 또 햄버거보다 더 좋은 게 수익 아니겠습니까? 지금 박창용 대표님 어떻게 또 수익의 맛 잘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관련주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수익률 만나보시죠. 자, 박창유 대표의 픽 수익의 맛입니다. 탑3 종목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한국전력, 엠젠솔루션, 그리고 재룡전기 있습니다. 모두 다 안정적으로 쭉쭉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원픽주 그러면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한국가스공사 이거부터 좀 체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손절가를 조금 터치를 해서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요.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아쉽지만 들고 계신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그렇죠. 좀 아쉽긴 하죠.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해가지고 손절가를 너무 타이트하게 붙여놨더니 이 부분을 터치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네.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포인트는 펀더멘털, 즉 2분기 실적에 더해서 3분기 추가적인 실적 여지가 있고 이런 실적 개선에 따라 이제 3년 만에 배당을 하면서 주주가치 제고 측면, 즉 밸류업 종목으로서도 회자가 될 수 있다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주관사 선정 이 부분이 좀 지연이 되면서 이번에 손절가를 터치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대한거래 관련된 주관사 선정이 지연이 되지만 올해 말에 이런 시추공 뚫기 위해서는 조만간 이런 주관사 선정과 그 이에 따른 재반적인 작업 절차가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관사 선정이 사실은 원래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이 9월 5일 정도였어요. 근데 그 정도에 지금 급락이 나왔었잖아요. 그에 따른 실망감으로서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일단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손절가 터치해서 파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좀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서 이런 부분 좀 바라봐 주자라고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놓고 보면 기존 목표가 62,000원, 손절가 46,000원 이런 부분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손절가 자체는 한 4만 원 정도로 좀 제시를 하면서 일부 좀 낮춰보고 목표가 65,000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62,000원 체크를 해드렸는데 한 6만 원 정도로 다시 한번 설정을 하면서 흐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만 원 정도로 좀 설정하고 다시 봐도 괜찮다. 한국가스공사 얘기해 주셨어요. 이어서 엠젠솔루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뭐 17.91%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 순항 중에 있습니다. 급등 후엔 좀 윗꼬리 캔들이 좀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투심에 대해서 어떻게 전략을 좀 잡아본다면 단기로 좀 대응할까요? 이것도? 엠젠솔루션은 일단은 좀 단기로 대응을 하되 이쪽이 배터리 화재 방지, 폭발 방지 관련된 테마로서 한 번씩 언급이 되면서 당시에 급등을 할 때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최근에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한 1,700원대까지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근데 좀 윗꼬리가 달리면서 1,700원 위에서는 어느 정도 가격적인 부담에 대한 부분 자체를 그대로 표출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한 걸 생각을 하게 되면 일단은 저는 이제 수익 실현 목표가 자체를 한 1,700원 정도로 좀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목표가 1,700원 그리고 손절가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를 일단은 지금 계속해서 옆으로 기간 횡보하는 모습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1,400원 밑만 아니라면 그대로 홀딩하면서 좀 더 지켜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익절가 자체도 좀 더 높였으니까요. 이걸 좀 체크를 하시고 기존에 1,330원에서 1,400원 정도로 좀 높여 잡았다는 것 그리고 목표가도 기존에 1,800원에서 1,700원 정도 사실 목표가 거의 터치했거든요. 1,700원대 중반까지 갔기 때문에 이런 거 생각하면 좀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한 1,700원과 그리고 이제 1,400원 정도 이런 부분으로 박스권을 좀 더 좁히면서 최근에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감안한 박스권 대응 전략으로 다시 한번 이런 목표가 손절가 가격 전략 재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00원대로 목표가를 또 얘기해 주셨고 그때 또 수익 실현을 꼭 하는 거를 우리 목표를 잡아보자라고 전략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셨습니다. 일단 그럴 때 급등 또 나온다니까 이슈들도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수익의 맛 AS 저희 해드렸고요. 이어서 또 박 대표님은 어떤 종목을 오늘 또 원픽주로 들고 오셨을지 수익의 맛 힌트 지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비읍, 이응, 니은, 시옷 네 글자고요. 자세한 그림에 대한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네, 저게 이제 우리가 배지라고 하죠. 배지라고 하는데 바이오 쪽에서 이제 CDMO 그러니까 CMO 하는 기업들이 위탁 생산을 할 때 그와 관련된 이제 부분을 이제 배양하고 있는 기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대형주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고요.
이 정도 드렸으면 어느 정도 다 말씀드린 것 같고 뭐 생물보안법 수혜로서 최근에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8월 말에도 신고가를 경신을 하다가 지금은 살짝 쉬어가고 있는 모습이니까 그런 것들 참고를 하시면서 네 글자 오늘 이 바이오 관련 종목 내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읍, 이응, 니은, 시옷 이렇게 해서 네 글자인데 지금 뭐 얘기들이 봉이남식, 배운 녀석이다. 배운 사람이다. 부은 녀석도 있고요. 부은 사람. 이것도 네, 배윤 그리고 지금 바이넥스, 바위 낙석, 그러고 또 비오날술, 병원 노쇼도 있어요. 병원 노쇼 괜찮네요. 부엌 냄새 그렇게 있고 봄의 냄새. 이분은 또 감성적이시네요. 자, 어떻게 다양한 재밌는 댓글들이 있는데 어떤 게 또 마음을 딱 올렸나요? 딱 두 개 걸렸어요. 어떤 두 개 거죠? 딱 제 뇌리에 딱 박힌 게 어떤 거죠? 배운 녀석. 그리고, 배운 녀석과 그리고 또 하나는 부은 녀석. 배웠는데 부었다. 부은 녀석. 부은 녀석은 제가 좀 많이 부어 있잖아요. 카니님이 부은 녀석이라고 해주셨는데 그분께 저희가 또 네. 박수를 한번 보내드릴게요. 이건 정말 최소한 배우신 분이에요. 최소한 우리 카니님 배우신 분으로 배우신 분이에요. 당첨됐습니다. 네. 자, 부은 녀석이라고 또 해주셨는데 정말 답변은 이렇게 종목의 명은 뭘까요? 종목 한번 오픈해 볼까요? 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종목은 바이넥스입니다. 바이넥스. 네. 부은 다들 녀석 아니에요? 바이넥스예요. 네. 네. 뭐 바이넥스도 뭐 사실 계좌 수익률만 보면 상당히 많이 부었었죠. 많이 빵빵해졌다가 지금은 살이 조금 홀쭉해졌습니다. 다이어트 했나 봐요. 이 친구도 그쵸, 다이어트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원금 회복까지 올라가야죠. 기존의 고점까지 올라가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넥스 뭐 다들 아시다시피 CDMO 관련 기업이고요. 바이넥스도 점안제, 정장제 이쪽으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전체 매출의 한 60% 정도는 이런 제네릭 쪽에서 나오고요. 40%를 이런 그 CMO 쪽 관련된 비즈니스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런 세계 3대 스위스 론자, 우시와 함께 세계 3대 이런 CDMO 기업이라면 중소형 단에서는 바이넥스가 거의 초선을 꼽혀요. 특히나 이런 그 CGMP 설비를 갖춘 이런 그 업체들 같은 경우는 해외 업체들과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미팅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그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이넥스는 송도 공장이 6월 FDA 그리고 9월 달에 EMA 공장 실사 지금 완료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CGMP 인증 관련된 승인 자체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EU GMP 설비 모두 구축 가능한 중소형 CDMO 업체가 상당히 제한적인 측면이라고 놓고 보면 네. 지금의 매출 비중 40%에서 이제는 본업 단위 제네릭 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좀 더 바뀌어가는 커질 과정이 거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송과 송도 공장 이런 쪽을 가지고 있고요. 캐파 자체가 오송 쪽에서 7,000리터 그리고 송도에서 5,000리터 이런 부분인데 추가적으로 캐파 확대 계속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타 바이오 기업들과 그래도 차이점은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도 숫자가 나온다. 물론 작년에 좀 이런 그 투자 비용이나 이런 부분 자체가 판관비 자체가 많이 들어가면서 작년과 올해 좀 어려운 시기 이런 부분을 겪고 있지만 여타 뭐 파이프라인 한두 개만 바라보고 있는 바이오 벤처와 다르게 그동안에 워낙 돈을 안정적으로 탄탄하게 벌어놨고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를 지금 어느 정도 이제 그 유보 자산을 통해서 많이 지금 쌓아놓고 있는 상황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자산 총계가 2,700억인데 부채는 928억이고 자본 총계가 1,844억이에요. 재무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투자 여력 자체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CDMO 관련된 사업 이런 것들 말씀드렸고 최근에 이제 8월 27일 날 25,450원 고가 이후에 최근에 2만 원까지도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고점 대비해서는 한 20% 정도 조정 나왔다가 최근 바닥 탈출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 감안해가지고 목표가, 손절가 체크해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2만 1,000원 언저리인데 현 시점에서 시가 부분에서 매수 그리고 일단 지난 고점이 25,450원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대략 한 20% 정도 업사이드 이런 것들 생각을 하게 된다면 지난 고점이 한 25,000원까지로 일단 제한적인 1차 목표가 말씀드리고
있고 이 부분을 달성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2차 목표가 올려가면서 이런 부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저가 부분은 마찬가지로 지금 21,000원 부분 이런 부분이니까 손저가 자체는 현 시점에서 대략 한 10% 정도 다운사이드 리스크 이런 것들 감안해가지고 한 19,000원 정도로 같이 한번 제시를 해드리니까요. 목표가 25,000원, 손절가 19,000원, 그리고 현재 21,000원 밑에서 시가 대응 이런 것들 가격적인 전략 같이 한번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미생물 보안법으로 인해서 국내에도 CDMO 관련한 파이가 좀 더 커질 거다라는 기대감은 지금 바이넥스에도 좀 실려 있는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시가 이하, 목표가 25,000원, 손절 라인 19,000원대 가격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랄게요.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신 대표님과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문난 주식 맛집 주술렉입니다. 오후장 흐름들 좀 어떻게 흘러가는지 궁금하시죠? 오후장 킥포인트로 그럼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후장 킥포인트의 황윤기입니다. 오늘도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상승 업종과 하락 업종 알아보고 오후장 전략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수급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장 안에서 삼성전자는 52주 신저가까지 쓰면서 많은 분들의 우려를 사고 있는데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견조한 1%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수급의 힘이 굉장히 약해서 긴장의 끈을 마지막까지 놓칠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같은 시장 안에서 상승 업종 그리고 하락 업종 짚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상승 업종 알아보시죠. 자, 오늘 상승 테마로는 바로 전력주 올라와 있습니다. 초고압 직류 송전 협력에 관련주 찌릿하면서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종목별 흐름 체크해보시죠. 자, 올 상반기 AI 열풍에 이 반도체 공장이나 데이터 센터 수요 등이 증가를 하면서 함께 주목을 받았었던 전기주, 전력주, 그리고 전력 설비주였는데요. 하반기에 AI 버블론이 올라오면서 같이 주춤했죠. 그러다가 최근에는 반등이 올라오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여기에 한국전력이 프랑스 파리에서 GE 그리드 솔루션과 이 초고압 직류 송전 사업 발굴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관련주들 함께 급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공동 연구도 개척을 한다고 하고요. 또 오늘 11월에 기존에 체결했었던 합작 계약도 다시 한번 개척을 하면서 이 협력을 더욱더 공고하게 만들겠다라고 시사한 바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전력 설비주들의 실적 상승세 굉장히 혼조롭게 보고 있는 분위기고요. 또 향후 10년간 전력 수요가 2020년 대비 2배가량 오를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에 관련주들 좋은 분위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가장 상단에 제일일렉트릭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15.68% 상승을 하면서 현재 9,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뒤로 이어서 일진전기, HD 현대일렉트릭, 재룡전기 역시 순조로운 흐름 보여주고 있는 전력 설비주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승하는 테마로는 전력 설비주 짚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떨어지고 있는 업종도 살펴보시죠. 자, 오늘 떨어지고 있는 업종으로는 바로 은행주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 은행주 따라서 국내도 주가가 털썩 내려앉고 있습니다. 자세한 종목별 흐름 체크해봅니다. 자, 변동성 극심한 9월 시장에 들어오면서 이 탄탄한 밸류 프로그램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금융주와 은행주들의 전망이나 분위기 나쁘지가 않았는데요. 오늘은 가장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날 미국에서 경기 둔화에 따라서 은행권의 수익이 타격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인데요. 미국 주요 대형 은행들의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국에서 JP 모건과 골드만삭스가 크게 떨어졌었습니다. 특히 JP 모건이 은행의 핵심 수익원인 순이자 이익이 내년에 시장 기대치를 못 미칠 것으로 시사를 하면서 5% 넘게 떨어졌는데요. 그러면서 국내 은행주들이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또 최근 국내 금융지주사들의 주가가 이 호실적과 밸류업 프로그램에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었지만 이 연준의 금리 인하가 다가오면서 향후 순이자 수익이 다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가장 상단의 KB금융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지주, BNK 금융지주 모두 6%대 하락률 보여주고 있는 분위기고요.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역시 4~5% 파란불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살펴봤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바로자산운용의 윤종시 상무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방향성 다릅니다만 수급이 약하고요. 시장 불안합니다. 저희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네, 그래도 코스닥이 좀 상승한다라는 점은 긍정적인데 불안하죠. 코스닥 상승폭은 1.2%로 올라갔는데요. 수급이 약합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사실 장중에 훨씬 더 많았거든요. 500억도 넘어갔었다가 지금 100억대 수준까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고 지수는 올라와 있는데 이 수급이 좀 약하다라는 점 불안하죠. 그리고 올라가는 섹터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변동성이 크죠. 이 바이오, 헬스케어와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코스닥에서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리고 또 코스피가 약합니다. 외국인이 오늘도 역시 팔고 있죠. 지금 9월 3일부터 오늘까지 하루도 빼지 않고 매도를 하고 있고요. 하루에 3천억에서 거의 1조 원 정도까지 상당히 큰 금액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이 이전에 8월 달에 외국인이 많이 매도할 때에는 기관, 금융투자가 그래도 좀 받아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관의 수급도 같이 매도에 좀 더 가까운 그런 모습들이 있고 개인만 매수를 한다라는 점. 여러 가지 수급적인 측면이 굉장히 좀 불안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는 삼성전자 계속 약세입니다. 7만 전자 깨지면서 기사도 많이 났었는데 다시 6만 전자 기사 났었는데 8월 5일 급락 때보다도 가격이 더 낮습니다. 그때도 7만 원은 깨지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6만 4,900원, 6만 4,800원, 6만 5천 원 아래까지도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고 SK 하이닉스도 8월 5일 저점보다 조금 더 아래로 내려와 있는데 역시 반등은 좀 못하고 있는 오늘 그냥 강보합 정도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동차도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와 기아가 모두 3%대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주도 오늘 약세죠. 은행주들 그래도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은 시장 불안할 때 어느 정도의 대안적인 모습들이 있었는데 은행주들이 약한 이유는 미국에서 은행주들 이 부정적인 실적의 그런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향후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전망치가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 은행주들도 투자은행들 하락을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 은행들하고 성격은 좀 다르죠. 이 특징이 좀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은 작은 것만 봐도 많이 놀랍니다. 불안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금융주들 많이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은행주들까지도 모두 다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 하락이 좀 깊죠. 근데 미국에서도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 하락하는 그런 이유들도 있고 그리고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별로 하락하지 않았었어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서 은행주들 오늘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강세를 보여주는 종목들 그래도 본다라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좋지 않았어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좀 하락을 했었는데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 5%대의 강세, 삼성 SDI 더 많이 올라갑니다. 9%대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에서도 2차 전지 관련된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모두 다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종목들도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섹터별로 상당히 좀 많이 엇갈리는 모습이 있고 상승하는 종목들도 연속성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후장 본다라면 가장 중요하게 삼성전자 낙폭이 좀 줄어야 될 것 같은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낙폭이 주는지 여부 지금 7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좀 방어가 돼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은 좀 쉽지 않아 보이고 경기 방어주 위주로 당분간은 좀 포트폴리오를 꾸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통신주들도 좋죠. SK텔레콤 같은 경우 상승을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통신주들이 비교적 괜찮은 모습들 배당도 잘 주고 있고 경기 방어주 성격도 있고 실적도 탄탄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 통신주처럼 경기 방어주 성격, 유통주라든지 경기를 좀 방어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포트를 꾸리셨으면 좋겠고요. 추석 전까지 수급이 좋아질 가능성은 0입니다. 너무 연휴가 길기 때문에 안 그래도 불안한데 연휴도 길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좋아지긴 힘들다라는 점 꼭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은 추석 끝날 때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에는 삼성전자가 낙폭을 축소하는지 체크를 해주시고요. 역시나 경기 방어주 위주로 대응하라는 전략 말씀 주셨습니다. 상무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후장 키포인트였습니다. 네,
네, 맛있는 이슈 분석 맛이슈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분들 먼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만 본부장, 오로라 투자자문의 유창희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두 분과 나눠볼 첫 번째 이슈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중국의 바이오를 때린 미국입니다. K-바이오 선택과 집중이 더욱더 중요한 이때가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또 중국 바이오 기업 거래를 막기 위해서 미 보안 생물 보안법을 좀 얘기를 하고 있고 하원이 좀 통과됐다라는 기사들이 좀 떴습니다. 법제가 이제 좀 가시화가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생물 보안법 그럼 과연 그건 무엇이길래 계속 이런 키워드가 나오는 거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이 네.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미국이 중국을 규제하는 거에 가장 큰 어떤 그 기준은 보안을 위협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생물보안 통과하면서 드론 관련돼서 DJI도 규제를 했었는데 이번에 보면 생물보안법 이제 하원 죄송합니다 통과 내용을 좀 본다라면 일단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CMO, CDMO 관련된 기업들을 좀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시 엠텍 그리고 우시 바이오로직스가 대표적으로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게 이제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얘기가 좀 논란이 있었는데 유전체 기업도 포함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도 BGI 지노믹스하고 BGI에서 분사한 MGI 테크 등 몇몇 기업에 대해서도 좀 규제를 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결국엔 그런 것 같아요. 2018년도인가요? 19년도에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중국 때리기를 하니까 그때 중국이 들고 나왔었던 게 많은 분들이 예상하기에는 히토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항생제를 가지고 그 협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항생제를 다 중국에서 수입을 했었거든요. 미국에서. 그래서 그런 논란도 좀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도 좀 규제를 이제 반도체 첨단 산업 부분들을 규제를 하고 바이오 쪽으로도 이제 규제를 시작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되면은 국내 기업들이 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중국이 CMO, CDMO 시장에서 전 세계에서 한 8%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시장을 이제 다른 나라들이 이제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왜냐면 반도체 관련해서도 중국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규제를 하면서 하웨이 같은 기업은 거의 지금은 다시 부활했다고 하지만 그때는 힘들었죠. 그렇죠. 전 세계에서 5G 장비 관련해서 세계 점유율 1위였는데 지금 아무도 안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길게 봤을 때는 우리나라 기업들 좀 기대감 꾸준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안을 좀 위협한다라는 측면에서 생물보안법 통과가 하원이 된 거고 지금 보면 항생제 협박 우려감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쪽으로 좀 제재를 줘야겠다 해서 바이오 기업에 제재를 하게 된 배경이 여기에 있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는 오히려 좀 좋은데 이게 기회인데 라는 생각도 들 것 같아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생물보안법이 최대 수혜처는 CDMO라고 해서 위탁개발 생산 시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시장 규모만 해도 60조 원이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 60조 원 안에 우리 시장이 과연 점유할 수 있는 점유율은 얼마나 되느냐가 좀 관건일 것 같아서 하원 부장님 보셨을 때는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점유율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중국 거를 뺏어오는 거죠. 다 받아올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수혜는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를 깔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치 생물보안법이 진행이 되면은 관련된 기업들 어마어마하게 펀더가 늘어날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건 기분 탓이에요. 실질적으로는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해서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일단 법 자체가 32년까지 유예를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과가 되더라도 사실상 좀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이렇게 생물보안법으로 들썩들썩 거리냐. 이제 CDMO를 하는 업체들이 나름대로 또 좋은 뉴스들이 있기 때문이죠. 일단 삼바 같은 경우는 수주로 이어진 건 아니지만 특정 기사에서 수주 문의가 2배 이상 늘어났다라는 문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좀 수혜를 받는 건가?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1에서 4공장 가동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5공장부터 8공장까지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공급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상황에서
중국을 배제하더라도 바이오시밀러가 지금 또 특허가 만료되는 게 많아요. 그러면 새로운 이제 시밀러들이 원래 오리지널 원약이 이제 특허가 만료가 돼서 바이오시밀러가 막 두두두두 나오면 많이 생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엄청나게 다들 생산을 하려고 하겠죠. 그럼 그런 거에 따른 수혜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고 그러한 대기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ST팜, 바이넥스 각각 좀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ST팜 같은 경우는 원재료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이제 조금 중국 기업을 배제를 하고 ST팜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 고객사 늘어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삼바가 벌써 요 최근 들어서 100만 원을 여러 번 돌파를 했는데 거기서 세게 못 간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삼바는 이제 좀 뭔가 재미를 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것도 네.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왜? 그런 것들이 다 빠르게 오픈이 빵 하고 되면은 뭐 120만 원이 뭐예요? 더 갈 수도 있죠. 근데 거기까지는 좀 시간이 일부 걸리는데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봤을 때 펀드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는 100만 원 정도만 어느 정도 적정한 주가에 왔거든요. 그러면 그거에서 사람들이 더 열광해서 이제 CD모에서 삼바를 무조건 사야 돼, 이럴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나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삼바를 저는 굉장히 좀 좋게 보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좀 시간적인 부분이 걸릴 수 있으니 그거를 잘 고민하셔가지고 투자의 의사결정에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한국 기업의 그 글로벌 시장 안에서의 점유율은 아직은 사실은 크진 않을 거다. 그러나 뭐 뚜껑을 열어보면 그때 돼서는 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아닐까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일단 국내 기업들의 수주 문의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을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저희가 좀 해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CDMO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비중이 또 크던 나라가 중국이 아닐까 싶은데 이 틈을 뭐 인도, 일본 시장에서도 파족지세로 막 들어오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다른 나라 뭐 미국 시장에 투자하려는 규모가 어느 정도고 우리는 어느 정도로 좀 투자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유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어느 정도 좀 투자를 생각하고 있나요? 일단 뭐 화면 하나 제가 자료 보내드린 게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글로벌 CDMO 시장 규모를 앞으로 성장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전망치가 좀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위에가 이제 인도, 그리고 두 번째가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이 지금 가장 이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중국을 규제하게 된다면 저게 확 줄어들겠죠. 그러네요. 그럼 저게 이제 뭐 인도가 됐든 우리나라가 됐든 뭐 일본이 됐든 이런 쪽으로 이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일단 인도 같은 경우 본다라면 지금 중국의 CDMO 시장 점유율이 전 세계적으로 8%입니다. 근데 인도는 작년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는 2.7%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쪽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바이오 산업이 최근의 흐름을 보면 2015년 같은 경우는 연간 100억 달러 정도 수준이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1,3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좀 하고 있고, 뭐 2028년에는 CDMO 시장으로 해서 61조 이상의 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인도는 뭐 중국만큼 임금이 낮고 그리고 인프라 투자하는데 상당히 좀 정부 지원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다 보니까 유럽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좀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인도는 사실은 자체 투자보다는 자체 바이오 기업이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해외 기업이 좀 투자를 해서 시장을 좀 급성장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게 일본이에요. 죄송합니다. 일본은 사실은 우리나라보다도 이 CDMO 시장이 그렇게 또 크지 않은 시장인데 최근에 본다라면 후지필름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한 15억 달러 정도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추가로 확대해가지고 총 31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미국 시장 공장으로마도 한 2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코하마 스루미구라는 상당히 큰 기업이 있습니다. 이 회사도 CMO, CDMO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500억엔 정도 투자를 좀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설을 하거나 캐파를 늘려가지고 관련된 시장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우시바이오보다 조금 모자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시바이오 어떤 점유율을 가져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바이닉스라든지 ST팜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좀 투자를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ST팜 같은 경우 최근에 좋은 소식이 나왔었죠. 중국 쪽으로 해서 공급하던 물량을 ST팜이 수주를 하면서 뭐 수조 원의 규모라고 하고 있을 정도로 좀 선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법이 적용되는 건 2032년 1월부터입니다. 한 8년 정도 유예 기간이 있는 거죠. 저는 2030년 정도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좀 했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게, 반도체라든지 이런 자동차 같은 경우는 공장 하나만 뚝딱 지어놓으면은 그냥 바로 생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쵸. 근데 약이라는 거는 이게 공장을 지었다고 해서 무조건 통과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중간중간 테스트도 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다 보니까 유예 기간이 다른 어떤 산업군보다는 좀 길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고민이 될 만한 부분들까지도 또 시원하게 얘기해 주신 건데, 일단 시장 자체를 보면 인도가 좀 발빠르게 선제적으로 지금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 1,300억 달러 가장 크게 투자하고 있고요. 일본에서도 32억 달러 투자 발표, 그리고 ST팜도 여기에 못지않게 좀 열심히 따라가려고 지금 수주하면서 수조원 규모를 돈을 쏟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까 또 얘기해 주신 거는 뭐 투자만이 답은 아니고 스피드도 생명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셨는데, 그거 말고도 만약에 좀 한국 기업이 따라가려면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까? 우선 과제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하본부장님? 아무래도 이제 기업의 그런 좀 업력을 얼마나 좀 잘 키우는지가 좀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의 좀 기회를 모색을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좀 가격적인 경쟁력이 있는지 또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좀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앞으로의 증설이라든지 그런 모멘텀들이 좀 상당히 좀 잘 진행되는 것들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거기에다가 저는 뭐 정부의 정책들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산업군들에서도 정부의 좀 뒷받침이 모자라서 좀 경쟁 우위를 더 많이 가져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못 가져가는 그런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근데 이제 좀 이런 쪽으로 정말 지평이 좀 달라지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도 이제 반도체에만 너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산업군들도 분명 비중이 점점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게 그렇게 돼야지 이렇게 반도체가 좀 흔들려도 지수가 좀 탄탄할 텐데, 뭐 반도체 하나 쓰러지면 이제 나머지 다 우수수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건 뭐 당연히 수출입 데이터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좀 크기 때문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좀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들이 좀 저는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들은 사실 잘 하고 있어요,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제 증설도 잘 하고 있는 상황이고, 투자 계획도 잘 하고 있고, 선제적으로 이제 수주도 잘 받고 있는 상황인데,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조금 더 이제 움직일 수 있는 환경 자체가 더 좋아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투자와 스피드뿐만이 아니라 이 회사의 업력도 필요할 것 같고 기술력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거는 이런 거겠네요. 정부가 하나만 미는 게 아니라 또 바이오 산업도 조금 더 기술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투자에 돈을 좀 밀어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뒷받침에 대한 얘기까지 전해주셨어요.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상승 모멘텀이 좀 나올 수 있나? 국내에도 반사 이익 우리가 받게 되면 주가 좀 더 잘 갈 수 있을까? 기대감이 좀 있는데 하나씩 좀 체크해 볼까요? 이제 유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이럴 때 좀 더 우리가 들고 갈까요? 아니면은 이런 기사 나오면 그냥 익절하고 나오는 게 맞는 건지, 투자자 입장에서의 전략을 좀 잡아주세요. 사실 바이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헬슨하고 트럼프가 대선 토론이 끝났는데 약간 바이오 관련해서도 좀 엇갈리는 얘기들이 좀 있죠. 예를 들어서 약가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는 좀 제네릭 전문 기업들은 좀 피해를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이번에 생물보안법 통과는 상하원 모두, 죄송합니다, 민주당, 공화당 모두 이 부분은 동의하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대한 어떤 규제는 더 어떤 정부가 들어선다고 강화시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원 통과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감안한다라면 아직 이슈가 소멸되지는 않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 시장에 대한 어떤 성장 모멘텀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저는 뭐 CMO, CDMO 관련된 기업들,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0만 원을 돌파를 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만은, 만약에 100만 원을 돌파 안착을 한다, 그러니까 장중에 찍는 게 아니라 100만 원 확실히 돌파를 한다라면 새로운 시세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뭐 ST팜이라든지 뭐 바이넥스 같은 기업들도 꾸준하게 우리가 체크를 하시면서
좀 큰 조정이 아니라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무방하다 이런 얘기하면서 성장 모멘텀은 충분하다라는 것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럼 하본 부장님은 또 과연 K바이오 어떤 걸 좀 보고 계실지 관련주들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동국제약, 그리고 ST팜, 유한양행, 삼천당제약 다양하게 있는데 원픽주 확인하겠습니다. 자, ST팜 얘기해 주셨는데 K바이오 왜 들고 가야 될지 들어볼게요. 분명히 삼바를 아까 외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쪽으로 보고 계신 줄 알았는데 ST팜이네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바는 뭐 지겹도록 많이 말씀을 좀 드려왔는데 지금 당장 이제 매수를 하셨을 때 그 가져갈 수 있는 파이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안 움직인다는 게 아니라 폭 자체가 그렇게 크진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같은 돈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리스크가 있을 수는 있지만 조금 더 수익을 끌어나 보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해서 ST팜을 좀 선정을 했고요. 아시겠지만 대체 연료 공급사로 선정을 했고 긍정적인 좀 스토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 뭐 ST팜, 바이넥스 그리고 이제 삼바 중에서 ST팜이 제일 못 움직였다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주가의 상승폭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삼바랑 비교하더라도 좀 애매한 수준이에요. 사실 소형주 치고는 좀 상당히 더 크게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고 바이넥스랑 비교해보면 절반도 안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보더라도 좀 아무래도 탄력적인 부분에서 좀 매력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 사실 최근에 고가를 좀 만들어 나가고 있었는데 지수가 8월 23일부터 외국인이 막 계속적으로 수급을 던지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는데 그때 좀 같이 딸려 내려왔어요. 그래서 좀 타이밍이 많이 좋지 않았다. 후발로 좀 달리려고 하고 좋은 뉴스가 나와서 고가를 찍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좀 좋지 않은 흐름으로 좀 넘어갔고요. 다만 이제 내년에 시생산부터 시작을 해서 원료 공급에 대한 이런 파트너사가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리고 신규적인 매출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과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 TP 좀 지금 현재 주가 대비했을 때는 그래도 좀 룸이 남아있게끔 좀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평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뭐 CDMO 이슈 계속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어쨌든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 ST팜 이렇게 세 개가 계속 거론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매력도들 좀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단기적으로 고점 대비했을 때 12만 원 하던 게 뭐 1, 2주 만에 9만 8천 원까지 좀 떨어졌기 때문에 뭐 이러한 상황이라면 충분히 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가격도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원료 공급에 대한 파트너사도 늘어낼 거고 지금 후발 투자로 이제 시원한 퍼포먼스를 내야 될 때이기 때문에 뭔가 수익적 측면에서 ST팜 원픽주가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로 저희가 다뤄볼 주제는 어떤 내용일까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호 실적인데요. 주가는 락입니다. 쉽지 않은 K조선, 이를 어찌해야 할까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야기 중에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겉은 정말 멀쩡한데 속이 또 시꺼먼 사람들도 있는데요. K조선을 보면은 주가는 참 사기 싫은데 실적적인 측면을 보면은 또 뭔가 탄탄한 것 같거든요. 두 분은 기업을 분석해서 보실 때, 매수를 하실 때 차트부터 보세요. 재무제표부터 보세요. 하나, 둘, 셋. 차트. 재무제표. 여긴 또 재무제표, 여기는 차트. 네. 이렇게 보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원 부장님, 네. 지금 조선주에 대해서 재무제표 너무 괜찮잖아요. 근데 주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 건지 여기에 대한 좀 얘기 들어볼까요? 그거는 이제 산업의 사이클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조선업 같은 경우는 최소 2년의 회전 기간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배를 실질적으로 주문을 받아서 이제 건조하고 이제 다시 돌려 이렇게 가져가세요 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금을 받는 게 한 6개 정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요즘에야 뭐 조선들에 대한 수주가 워낙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스탠다드 계약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봐야 20% 정도밖에 못 받아요. 근데 원래는 이제 10%씩 여러 단계를 받아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50% 인도할 때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선주 하면 좀 안 걸린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의 사실 흐름을 본다라고 한다면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딱 그런 것들이 터질 때 한다라면은 좀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업이 지금 최근에 조금 부진한 이유가 있죠. 일단 크게 세 가지로 좀 저는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환율입니다. 환율이 이제 1,300원대 후반, 거의 1,400원까지 왔다 갔다 하던 환율이 지금 1,300원대 초반까지 좀 빠졌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출을 많이 하는 이 기업 특성상
P가 좀 빠지게 됩니다. 그럼 Q가 늘어나야 되는데 이게 웬일이죠? 도크가 꽉 찼습니다. 그래서 선별 수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조속가는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그런 거와 별개로 이제 단기적인 환율에 따라서 더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걸 좀 뺏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야 Q가 못 늘어나는데 P가 빠졌잖아 라는 그런 시각이 좀 일부 있었고요. 두 번째 부분은 PBR 수준이 지수가 상대적으로 끌려 내려가니 조선업이 주가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으면 너 비싸졌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수 PBR이 떨어지면서 좀 억울하게 또 끌려 내려가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파업이죠. 사실 저는 파업이 그렇게까지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자동차는 주가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파업으로 주가가 안 가면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투심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조선업을 좀 답답하게 만드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런 것들보다 긍정적인 게 지금 너무 많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사실 국제해사기구에서 IMO 2020이라고 아주 그냥 지겹도록 보셨을 텐데 해사기구가 2020년부터 그냥 아예 이를 갈고 이제 황산화물부터 시작해서 너네 탄소 배출 줄여라 이렇게 해서 굉장히 압박을 넣고 있고요. 지금 노선박들은 가동이 안 됩니다. 뭐 스크러버 탈항 장치 하면은 돈만 많이 들지 사실상 이 해양에다가 오염물질을 뿌리기 때문에 입항을 거절을 당해요. 그리고 ABCD E 등급으로 지금 나눠서 하고 있고요. 그 등급제로 하기 때문에 이런 좀 부분을 맞춰주지 못하면 아예 그냥 운항을 못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자로 계속 갈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많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LNG선도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합니다. 그럼 LNG선들도 다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사이클이 연속적으로 계속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호재가 훨씬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생각을 잘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진한 이유는 뭐 네 가지 환율 하락, 수급 부담, 밸류에이션 영향, 파업까지 해서 뭐 이렇게만 본다 그러면 주가 빠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데 그거 말고 볼 게 좋은 게 더 많다라고 지금 조선 섹터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파업 얘기가 살짝 나와서 얘기를 했지만 파업에 대해서는 좀 이제 단기간의 리스크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유정희 본부장님은 파업에 대해서 이 주가에는 좀 악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뭐 리스크로 좀 보시나요?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파업이 문제일 것 같으면 현대차 기아는 난리 났었죠. 매년 난리가 났어야 되겠죠. 근데 물론 그렇다 해서 파업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임금 협상 같은 경우는 일정 시간 지나면 어느 마무리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사실은 조선 업황, 그러니까 조선주들을 봤을 때 최근 작년 같은 경우 제일 걱정했었던 건 뭐냐면 계약은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배를 만들 사람이 없다였던 거거든요. 승용공이 좀 없었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도 최근에는 그 이후에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면서 해소가 됐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철강 가격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후판 가격도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수요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하락세를 보여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업황, 수익성에는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파업 관련해서는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또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파업에 대해서는 좀 너무 부정적으로 볼 건 없다, 단기간에 좀 리스크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조선주에 대한 시각이 좀 두 분 다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이제 하반기 실적 개선 변함없을 거다라는 의견인데 조선주의 상승 동력이 될 만한 부분을 아까 좀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가장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될 것 딱 하나만 얘기해 주신다면 뭘까요? 물밀듯이 밀려오는 계약. 그게 제일 일단 숫자로 찍히니까. 이게 조선 신조선가도 지금 190포인트를 거의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상 최대치가 192포인트였는데 이것을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그 수익성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주가 지금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한 2년 전, 3년 전에는 수주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하면은 항상 따라붙는 얘기가 요거 지나면 더 이상 수주할 게 없다. 이제 절벽이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도크가 꽉 찼다라는 거에 너무 안심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계속 따라붙었다라면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요거 LNG선 끝나는 거 아니야 했으면 컨테이너선 들어오고 있고 또 컨테이너선 또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또 다시 뭐 다른 배가 수주를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요소 중에 하나는
배가 계속 사이즈가 커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커져가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전에는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 본다면 중국이 수주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컨테이너 수주 많이 하지 않았어요. 별로 돈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었던 거죠. LNG선 위주로 수주를 했더라면 이제 배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배 가격도 비싸지게 되고 또 중국이 너무 큰 배는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우리나라 쪽으로 건조 소식이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배 가격을 본다라면 지금 LNG선 기준으로 본다라면 17만 4천 제곱미터급으로 봤을 때 2020년 12월보다 현재 한 41% 정도 가격이 상승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수주가 들어오고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15,000 TU급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3년 전 대비해서 90%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그렇죠. 거의 뭐 더블로 더블로 가격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예전에 돈이 안 된다 해서 배를 안 만들었던 것이 2배가 올랐으면 아무리 그 3년 사이에 인건비 오르고 자재값 오르고 해도 2배가 오르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익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수주를 해서 계속해서 그 공급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또 그 노후 선박이 계속 교체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친환경 선박하고 노후 선박은 다릅니다. 친환경 선박은 어쨌든 뭐 디젤 연료에서 LNG 연료로 바뀌는 부분들인 거고 노후 선박은 이 배 같은 경우는 정말 오래 써도 한 25년, 30년 정도 지나면 이제 거의 이제 폐선으로 취급을 하는데 지금 그 사이클이 지금 동시에 맞물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교체 수요가 지금 급격히 돌아오는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추가 수주 모멘텀을 가져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중고선 가격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로 따지면 중고차 가격이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차를 사버리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중고 선박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그럼 좀 기다리다도 새로 배 만들지 하는 수요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금 업황은 진짜 항상 우리가 조선주들 몇 년째 사이클은 슈퍼 사이클이다. 근데 실적은 안 좋았죠. 근데 지금은 이제는 실적도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이클도 좋고 실적도 좋게 가는 분위기다 보니까 주가는 최근 들어 좀 조정이 나왔지만 충분히 또 뭐 연말 내년으로 갈수록 우상향 기조는 좀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조선주는 좀 그러니까 넘치는 수주 물량이 큰 매력인 것 같고요. 일단은 조선주의 주가 차트를 보고는 너무 걱정할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글로벌 이슈로 그럼 좀 돌아가 볼까요? 중국의 1, 2 조선사 간의 합병이 좀 진행된다고 합니다. 글로벌 선박 수주 시장인 최대 이제 조선사가 될 거다 규모의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업계에서는 우리나라에 또 이제 조선업 좀 밀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좀 들 것 같습니다. 합병의 영향은 시장이 좀 어느 정도에 좀 미칠 수 있는 이슈가 되나요? 그렇죠.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은 전체 이 배 수주에서 이제 일본은 같고요. 이제 우리나라랑 중국이 한 6대4 비율로 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입니다. 4. 중국이 6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 좀 잘 나가고 있는 부분은 고부가선, 뭐 친환경선 이런 쪽인데 그쪽에서도 사실 LNG선 쪽은 많이 쫓아왔어요. 왜냐면 요번에 모잠비크에서 이제 되게 대형 중에서 대형, 엄청나게 큰 그 LNG선 18척을 그냥 카타르에서 중국에게 싹쓸이로 다 줘버렸거든요. 그렇게 참패했었던 전례가 거의 없었는데 이게 뭐 좀 친밀도가 높아졌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덩치 큰 이 LNG선들을 다 이거 단위도 커요. 이제 금액이 굉장히 큰 건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뺏긴 건 좀 뼈가 아프죠. 그 정도로 사실상 이제 이런 재생에너지선과 관련되어 있는 쪽에서도 격차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앞으로 나아갈 것이 암모니아선이라고 해서 지금 아직까지는 기술력이 무탄소는 아닌데 그게 이제 온전하게 진행이 되면은 완벽한 무탄소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IMO에서 규제하는 거기서 완전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는데 그 기술력이 이제 내년에 좀 됩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이제 LNG선과 기존에 있는 선박들로 봐야 되는데 뭐 중국 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게 저가 수주.
가격으로 그냥 때려봤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어쨌든 좀 비싼 거랑 고부가선에서 좀 잘 지켜내지 못하면 상당히 힘들죠. 근데 이렇게 하나가 덩어리가 이렇게 커져 버리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자기네들끼리도 좀 싸울 수가 있는 게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이 수주를 받아도 자기네들끼리 가격 적인 대응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니까 아무래도 조금의 이런 부담감들은 더 생길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에서의 부담감이 조금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업은 저는 뭐 계속적인 초격차를 유지를 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술력적인 부분에서 얼마나 빠르게 좀 좁혀지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하반기에 조선이 이제 카타르 쪽에서 또 좀 대규모 수주를 받을 것으로 이미 얘기가 꽤 언론에 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주가 나올 때 중국 쪽이 얼마나 수주 물량이 늘어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격차를 많이 벌려내기 시작을 한다면 충분히 뭐 단기간에 이런 흐름들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에서 또 되게 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조선가가 2008년, 2007년 그때 조선업은 지금보다 주가가 압도적으로 높죠. 거의 뭐 몇 배에서 몇십 배의 차이가 나는데 그 정도의 사실 호황기 수준까지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HMM에서도 이번에 또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해서 선박수 막 늘린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기조들이 더 유지가 된다면 조선업은 뭐 이렇게 좀 경쟁이 심화되는 거에서 부담감은 있겠지만 업황 자체는 좀 더 좋아지고 있다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업황 자체는 분위기가 좋아질 거다라는 거, 호황기 수주까지 좀 맞다라는 얘기고, 일단은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열심히 좀 발굴해 보다 보면은 기술력이 좀 내년까지 좀 업그레이드 되면은 아무래도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감 전에 좀 조선주 만약에 담고 싶다면 우리는 어떤 걸 담는 게 좋을까요? 관련주 유분 부장님의 시각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종목들 살펴볼게요. 동방선기,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있는데 원픽주입니다. 자, 하나오션을 탑픽주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다른 섹터들 가고 다른 종목들 갈 때 못 갔던 네. 그런 이유일까요? 그런 것도 있고요. 네. 또 요즘 시장은 좀 불확실성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안전 마진을 좀 생각한다라면 좀 하나오션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종목 얘기가 좀 빨리 나가네요. 맞아요. 딱 좋은 지금 딱 타이밍입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일단 조선업황 상승은 계속 유지가 될 거라 생각 좀 하고 있어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선 3사 중에서 상반기 수주가 조금 약했어요. 그러니까 현대그룹하고 삼성 쪽은, 현대그룹은 아예 목표치를 다 달성을 했고 삼성도 거의 한 7, 80% 정도 달성을 했는데 하나 같은 경우는 한 50%도 달성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사실은 상반기에 주가가 다른 기업들은 잘 갈 때 혼자 이렇게 먼 산 쳐다보는 역할을 해줬다라면 이제 하반기에 수주 모멘텀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사실 조선의 수주는 하반기, 상반기에 좀 집중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상반기에 자금 집행을 많이 하고 하반기에 미뤘던 자금을 또 집행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하반기에 어떤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MRO 시장에 진출을 하죠. 지금 현대하고 하나가 공격적으로 이 시장을 준비하고 있는 거고, 삼성은 MRO 쪽보다는 제기화 쪽, 이제 LNG 제기화 쪽으로 이제 집중을 좀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제 MRO 관련해서 수주를 좀 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쪽은 우리는 저가 수주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약간 긁는 발언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MRO 시장이 전 세계에서 한 80조 정도 된다고 하고, 이거 미국만 하더라도 20조 이상의 규모를 차지한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MRO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배짱 영업할 수 있을까요? 전 그건 아니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가 무조건 저가 수주를 하지는 않았다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 미국에 있는 조선사도 인수를 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계속해서 이쪽 시장에 진입한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라면 저는 여기에 대한 어떤 성장 모멘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는 중국이 계속 따라하고 있고, 그럼 기술 격차는 한계가 있는 것을 새로운 시장 쪽으로 간다라면 저는 27,000원 정도가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분할 매수, 그리고 일단 단기 목표가 37,000원 열어놓고 있습니다. 네, 하나오션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저희 본 프로그램 또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해당 가치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